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납세자분들도 영세율을 적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난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과연 뭘까요? 영세율이라는 것은 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영세율이라 합니다. 원래 국내 거래를 하려면 매출액에 보통 10%를 과세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외국에서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세율은 거주자나 내국 법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업자한테 영세율을 적용했을 때 우리도 영세율을 적용할게. 그런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내국 법인이 만약에 재화를 수출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지국이 외국이므로 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영세율을 적용하죠. 근데 외국 법인은 국내 지점이 만약에 재화를 수출했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랬을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채택한다는 거죠. 상호주의에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화의 수출과 수입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자, 재화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외국으로 반출한다는 이 의미는 선적을 한다라는 겁니다. 선적해가지고 외국에 반출하는 겁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는 선적일입니다. 만약 비행기 경우에는 기적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화 수입은 어떤 걸까요?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내에 반입한다는 말은 뭔 말이죠? 이것은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를 해서 그런 다음에 국내에 반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통해서 국내에 반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통관 절차를 한번 살펴보죠. 수출은 원래 수출업자가 EDR을 통해서 수출 신고를 합니다. 대부분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죠. 그러면은 세관에서는 수출 신고 수리를 합니다. 수출 신고를 하면은 이제 사업자는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건을 선적해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수출 통관 절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간에 회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되는 경우가 있죠. 자, 수출 선적 전에 물품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다시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은 선적 이후에 이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 먼저 선적 전에 만약에 물품이 반입이 다시 됐다. 그러면은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적된 이후에 만약에 반입됐더라. 그랬을 경우는 새로운 수입으로 봅니다. 자, 이랬을 경우는 수출도 잡아주고 수입도 잡아줘야 하는 그런 내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선적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죠. 자, 재화 수입의 통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항이나 하역, 보유세구역에 반입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수입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0일 내에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면은 세관에서는 물품 검사를 합니다. 물품 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신고됐다. 그러면은 수입 신고 수리를 합니다. 수입 신고 수리를 통해서 국내에 반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입 신고 수리가
함과 동시에 수입 세액계산서를 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관세는 수입할 때 매길까요? 수출할 때 매길까요? 아니면은 수입, 수출 다 매길까요? 관세는 수입할 때 관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세관장이 물품 공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그 물품의 그 관세율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출은 대부분이 자동 수출 신고 수리가 됩니다.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제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이 신용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의 흐름, 그러니까 신용장의 개설에 따른 수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무역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수입업자가 자기 거래은행에 LC 오픈 의뢰를 하죠. 오픈 의뢰를 해가지고 이 거래은행은 신용장을 국내의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거래은행은 이 LC를 통지를 하죠. 오픈 통지를 하죠. 그러면 이 수출업자는 돈 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선적을 할 겁니다. 선적을 하고 여기 BL과 아니면 패킹리스트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환음을 발행을 합니다. 환음 발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입자를 지급자로 해서 내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환음을 발행해가지고 매입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거래은행에서는 이 대금이 들어올 대금이니까 대금을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은행에서는 외국한 환음 등을 이제 서류를 송부를 하죠. 외국에. 송부를 하면 이 외국한 은행은 다시 수입자에게 서류를 확인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이 패킹리스트나 이런 것을 보고 정확하다 그러면은 대급 지급을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대급 지급을 하죠. 그러면은 국내 거래은행에 대금 상환하는 조건. 그래가지고 대금 상환이 되면은 물품 인수가 가능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신용장에 따른 수출 업무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에서 영세율 적용을 하는 그런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은 대표적인 게 수출하는 제한입니다. 또 하나는 용역 국외 공급이 있죠. 그 다음에 외국 항행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 획득 재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상 재화 영역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하는 재화입니다. 수출하는 재화는 직수출이 있을 수 있고 중개무역 방식,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국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게 직수출입니다. 원양업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대행 수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원래 이게 대표적인데 국외에서만 재화가 이동됨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을 하고 대가 수령을 한 부분에 한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중개무역 방식이나 이렇게 6가지의 무역 형태를 전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하나 국내에서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원래 10%를 과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출 지원 목적 등에 의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수출입니다. 직수출은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국외로 반출되면은 그것은 과표로 잡아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나 기적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출 형태에 따라서 한번 공급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지급 조건부 수출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적일이 됩니다. 선적일이 되죠. 자, 중간 지급 조건부가 만약에 국내 공급이라 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국내 공급이라 했을 때는 여기서는 받기로 한때입니다. 받기로 한때를 공급 시기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이 된다는 거죠. 장기화를 판매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화를 판매도 마찬가지로 선적일이 됩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국내 거래 경우는 받기로 한때가 여기도 공급 시기가 됩니다. 국내 거래와 수출이 서로 공급 시기가 틀리다는 겁니다. 검수 조건부 수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적일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검수 완료일이 됐겠습니다. 검수 완료일이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 인도 조건부 수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적일이 공급 시기라는 거죠. 자, 우편으로 이제 수출했을 경우에는 어때요? 우편물 수령 중이죠. 수령일이 되겠습니다. 우편물 수령일. 원양어업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양어업 경우에는 확정일입니다. 공급가액 확정일. 공급가액 확정일입니다. 원양어업은 뭐죠? 고기를 다 잡았죠. 그게 팔려봐야지만이 그게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확정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현지에 있는 현물 출자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것은 선적일입니다. 똑같이. 선적일이 되죠. 그런데 국내 거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완료일이 될 겁니다. 현물 출자 완료일이 됩니다. 현물 출자 완료일. 이렇게 서로 차이가, 공급 시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인세법의 그 손익 귀속 시기하고 부가세법의 공급 시기가 서로 상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야 할 게 있어서 한번 사례로 잡아봤습니다. 만약 2020년 10월 1일 날 만약 공장에서 수출 제한을 컨테이너에 적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5일 날 선적으로 완료했죠. 그 다음에 11월 20일 날 외국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수입 통관 전에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목적지에 도착해서 수입 통관 완료 후에 인도한 경우. 자, 수출 형태별로 해가지고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자, 만약 부가세법에서는 선적일이죠. 선적일. 선적일입니다. 다. 선적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법상에는 틀립니다. 수출 물품을 보관한 장소에 둔 때를 손익의 귀속 시기로 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경우는 지금 선적일이니까 이건 다 11월 5일이죠. 11월 5일. 11월 5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요거 경우는 법인세법상 공장 인도는 요거 10월 1일이 되죠. 보관 장소에 적재를 해가지고 둔째.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FOB나 CIF에서 수출하는 것은 똑같이 11월 5일이 수출이 선적일이 공급 시기가 될 겁니다. 손익 귀속 시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이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11월 20일이 여기는 손익 귀속 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세 지급이 인도 조건으로 하게 되면은 다음에 1월 3일 2021년도 1월 3일이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서로 약간씩 상이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직수출에 대한 과세 표준은 어떤 것일까요? 자, 과세 표준. 대부분 원화로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은 그 가액이 과세 표준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수출의 경우는 외화로 받죠.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 가지고 그것을 과세 표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금액을 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공급 시기 이전에 만약에 환가했다 그러면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이후에 보유하거나 환가를 했더라. 그러면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이나 재정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기준 환율은 뭐고 재정 환율은 뭘까요? 기준 환율은 달러에 대한 기준 환율을 말합니다. 재정 환율은 달러 이외의 환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액면에서 발급은 어떻게 될까요? 발급 의무가 없죠. 왜요?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또는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세액면에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는 수출 시점 면세사하고 소포 수령증 이런 게 포함되면 되죠. 자, 그러면 수출 계약 형태별로 해가지고 대금이 약간씩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세표준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수출 금액과 실제 수출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전액에 대해서 영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자가 선적 후에 단가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사유 발생일에 가감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 보상의 지급 조건이다. 그러면 이것도 포함해서 과표에 잡으시면 됩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A법인과 다음과 같이 수출 계약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0만 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1일 날 선수금으로 해가지고 3만 불을 받아가지고 3천만 원에 환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선적일이 9월 14일이죠. 그리고 출항일은 9월 17일 날 하고 잔금도 이때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자, 공급 시기는 언제죠? 선적일이죠. 9월 14일이 선적일이 공급 시기입니다. 그 전에 환가한 가격이 얼마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3천만 원에다 그 다음에 선적일 9월 14일에 기준환율이죠. 1,000원이죠. 자, 7만 불에 7만 불 곱하기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억 원이 된다는 거죠. 1억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추심료나 환가료 이것은 고려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대행 수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수출은 수출업 등록이 내가 수출업 등록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수출 한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무역업자 명의로 해가지고 수출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수출은 누구의 과표로 들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누구의 과표로 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품은 수출품 생산업자의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수출재와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서 수출 면장상 금액에 대해서 전부 수출품 생산업자의 과세표준 그것도 영세율로 해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직수출과 동일하므로 그것은 세무에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대행업자는 어떻게 되죠? 수출을 대행하죠.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만약에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에 10%가 과세되고 국내 거래인 만큼 세무연세를 반드시 발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금액이 50억 원입니다. 그러면 생산업자가 있고 생산업자와 대행업자가 있을 겁니다. 생산업자 과표는 50억 원이 될 것이고 50억 원의 영세율이 될 것이고 대행업자의 과표는 1,0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짜리 세액연세를 발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화의 유상수출이면 당연히 그 가액을 나옵니다. 근데 무상수출일 경우는 어떡할까요? 무상수출일 경우에도 수출신고 필증상에 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 가액이 나와 있죠. 그게 이제 그 과표로 잡아줘야 합니다. 자, 무상수출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견본품은 제외를 한다는 거죠. 견본품. 그리고 연기후 반환이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전심으로 반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표준에 잡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클레임이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수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물품이 반입된 경우하고 반입 안 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입된 것을 그 반품으로 그냥 완결됐다. 그랬을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안 되고 마이너스 과표가 되겠죠. 영세율 마이너스 과표가 될 겁니다. 영세율 마이너스 과표라고 하면 되죠. 수리 그냥 반출했더라. 수리 반출했어도 과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표준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종으로 교환했을 경우도 과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표준도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국내 반입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 반입이 없이 동종으로 만약에 변상해 줬더라. 왜냐하면 다시 물건이 들어오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동종으로 변상해 줬더라. 이것은 새로운 수출로 봅니다. 새로운 수출로 봐가지고 영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영세율 과표. 이종으로 변상을 했다라도 새로운 수출로 봐가지고 영세율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금으로 만약에 변상했다. 현금은 과세되는 재화가 아닙니다. 재화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법인세법상 수익 금액은 될 수 있죠. 지출이나 이런 것 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이제 직수출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할 사항은 이 무상 수출에 대해서 신고 누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관세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출 신고 누락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누락됐다 그러면 가산세 등을 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착오로 인한 신고 오류가 있습니다. 수출신고 필증상 신고일자가 있습니다. 신고일자가 있는데 이 신고일자로 신고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걸 보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선화증권, BL이나 아니면은 항공화물 운송장, 에어비례에서 그거에 의해서 날짜 선적일이나 기적일이 나올 겁니다. 이 날짜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조금 더 세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결제 방법에 TT나 DA, 그 다음에 DP로 이제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세밀하게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직수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